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녹화는 월요일 날 지금 하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매섭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코로나 기간 동안 감기에 그렇게 시달리지 않았는데 저 스스로도 좀 이렇게 긴장이 풀렸는지 조금 코가 막히고 그래서 조금 소리가 좀 답답하시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12월 4일 날 서훈이 구속이 결정이 돼서 구속되었는데요. 그러과 함께 문재인이가 12월 4일 날 페이스북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며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자 전략가, 협상가이다. 한미 간에도 최상의 정보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기고 평화올림픽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끌어내며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면서 이전에는 스스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결정을 자신이 여러 정보를 취합해서 결정한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이게 검찰의 수사가 두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유도해서 좌빨들의 책동을 부채질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두고 보면 알 것이고, 오늘까지 당연히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정치 탄압이다 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갈리고 있고, 일단 검찰에서는 앞으로 문재인까지 수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준천급인 서훈을 구속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어쩔 수 없이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당분간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서훈 등에 대한 진술을 더 확보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로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좀 궁금한 것이 도대체 왜 이런 짓거리를 정말 아무 중요한 인물도 아닌 정말 평범한 서민 혹은 중산층에 불과한 이 서해 공무원에 대해서 왜 이것을 자신 월북으로 조작하고 정말 그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행위를 국가가 문재인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이란 작자들이 작당을 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좀 그 이유는 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확실한 건 이런 성향의 작자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을 해왔다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문재인과 아주 가깝다, 정신적으로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스탈린과 김일성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레닌의 사망 이후에 스탈린이 집권을 하면서 끝없이 숙청을 합니다. 레닌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자신을 반대하였던 서해 민주주의당 내에 맨쉐비키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인사가 마르토프라는 사람인데, 당연히 레닌과 어느 정도 인간적인 또 연은 있었고,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 성공한 이후에 이들을 축출해야 되는데, 물론 니콜라이 2세처럼 죽이는, 정말 가족들, 어린 아들과 자녀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짓거리도 서슴지 않았지만은, 맨쉐비키 같은 경우는 주요 인사들이 사실은 다 해외 망명을 했고, 이후에 내전이 벌어진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전이다, 전쟁이다 보니까 정말 끔찍한 일들이 서로 벌어졌던 것은 명확한 하지만, 기본적으로 레닌은 그냥 추방하는 정도로 정적들을 제거하는 것이 반면, 스탈린은 레닌 사후에 집권 과정에서 우선 가장 큰 인물이었던 트로츠키 숙청을 하는데, 그래도 트로츠키는 해외 망명에 성공을 했다가 나중에 멕시코에서 결국 암살을 시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트로츠키는 해외 망명에 성공했고, 트로츠키 축출에 협조했던 지노비에프, 카메네프, 아주 유태인 출신으로 러시아 혁명의 주역한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와 그다음에 부하린, 비교적 젊은 사회주의자로서 여러 가지 신경제라던가 좀 혼합 경제 정책을 이끌면서 혁명과 내전으로 엉망이 된 경제를 좀 재건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온건을 가리지 않고 모두 반혁명 분자로 체포, 구금, 고문한 후에 자신의 죄를 다 인정하게 한 다음 끝내는다, 사형을 시켰었습니다. 그 이후에 1930년대의 대숙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는 러시아 공산당이라던가 이런 주요 인물이거나 하여튼 상층이냐 하층이냐를 가리지 않고
하여튼 끝없는 이제 상호 간의 고발을 유도해서 대대적으로 숙청을 단행했고, 상당수는 뭐 사형, 뭐 직결 처형 이런 등등이 횡행하다가 이제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시베리아로 유형을 처해버리는 어마어마한 숙청을 이제 가했고, 사실은 이제 이 과정에서 1930년대에 이제 스탈린이 이제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으켰던 이제 대숙청 과정에 또 누가 희생이 되었냐면 연해주에 거주하고 있던 우리 교포들, 그러니까 고려인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도 주 타겟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공산주의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거나 하여튼 좀 뭔가 좀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딱 선별해서 모조리 다 직결 처형해버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기차에 실어서 현재 이제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등등의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강제 이주시켰는데요. 말 그대로 홀로코스트와 비교될 정도로 독일인 나치들은 뭐 기본적인 짐은 좀 가져가겠지만 우리 고려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본적인 짐조차 가져가지 않고 장시간 이제 기차에 태워서 황무지,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홀로코스트를 위해서는 그래도 그 나치들은 이제 유태인 강제 수용소 등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다 수용을 했는데, 아예 그런 것도 없는 곳에 뿌려서 정말 뭐 토구를 파고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항무지에서 뭐 식량도 집도 없이 정말 끔찍한 일을 당했고,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희생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해외에 이주한 뭐 조선을 포함해서 어찌 보면 당시에 1930년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조선 사람들 중에 가장 끔찍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고려인이고, 그 이후에도 6.25를 제외한다면 이런 정도로 끔찍한 경우를 당한 적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좌빨들은 1도 언급하지 않고 있죠. 그럼 왜 이렇게 스탈린이 이렇게 대숙청 작업을 했는가? 그래서 이제 두고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정도 있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급격한 공업화를 이제 위해서 이제 사회나 이제 사람을 이제 조직해야 되는데, 당연히 자발적으로 뭐 시베리아를 포함한 이런 황무지에 이주할 사람은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강제 이제 이주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달성을 했고요. 또 이제 고려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일본과 긴장관계가 있다 보니까 뭐 비록 뭐 항일 독립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조선 사람 믿을 수가 없다. 언제 이제 일본과 결탁할지 모른다. 라는 어떤 그런 의심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벌이기를 했고, 뭐 이렇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뭐 한 10년쯤 후의 일입니다만은 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이 독일 나치에게 초반에 대패를 당하고 지금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이제 이런 서유럽에 가까운 지역들이 모조리 이제 나치에게 점령을 당하면서 소련에게 굉장히 큰 타격이었는데, 이 시절 1930년대 대숙청과 함께 진행된 시베리아 동부 지역, 시베리아 및 시베리아 동부 지역의 기업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이제 점령된 이제 국가 기반 시설이 그래도 그 해당 시베리아나 이런 곳에 작동하게 함으로써 뭐 궁극적으로는 2차 대전에서 나치에 승리하게 되는 발판이 되었던 것만은 사실이고, 뭐 그런 정도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하고 하셨더라도 이제 아주 혁명의 주요 동지들을 완전히 뭐 무자비하게 간첩까지 만들어가면서 반혁명 분자를 만들면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숙청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불안한 권력 지위로 인한 것으로 좀 보이고, 또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본다 하더라면 또 너무 그래도 잔인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숙청 같은 경우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완전히 정말 학살에 가까운 일들을 벌였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도 너무나 잔인하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이고, 또 이러한 뭐 무자비한 처절한 이런 숙청이 또 소련 시절 내내 이루어진 거는 아닌 점을 보았을 때 하여튼 무언가 스탈린에게도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개인적인 동기도 작용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김일성 같은 경우에도 참 이런 경우가 뭐 비일비재하지만 뭐 전 제일 젊었을 때부터 좀 제일 개인적으로 눈이 갔던 사람이 이제 박헌영인데요. 박헌영은 이제 1900년에 이제 충남 예산군에서 이제 출생을 했고, 뭐 경성고고, 그러니까 현재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미국 유학을 아마 이제 교회에 있었던 미국인 선교사들을 이제 접촉을 하면서 미국 유학을 이제 희망을 했었는데,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단념을 하고 1920년 11월 경에 이제 상하이로 이제 망명을 했는데, 이제 당시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당시 중국에도 이제 워낙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1921년에 이제 이르쿠츠크 고려 공산당파에 이제 가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상 뭐 이후에 해방 이후에 깊은 관계를 맺었던 여운형과 이제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1922년 여운형과 함께 이제 소련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 피압박 민족 대회에 참여해서 조선 공산당을 조직하라는 코민테린의 지시에 따라 국내를 잠입하였는데 체포되어서 옥살이를 하였고요. 1924년에 동아일보 기자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 공산당 결성에 이제 참여하게 되고 1925년에 제1차 조선 공산당 건거 사건에서 이제 다시 건거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아마 이 당시에는 이제 이전과 달리 박헌영이 동아일보 기자 등을 역임을 하면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의 진짜 아팠 정신병을 알았는지 알지 않았고 쇼를 한 것인지 논란이 있지만 실제로 똥을 먹는 등의 이제 모습들이 나오면서 1927년 11월 22일에 이제 정신병으로 보석되게 됩니다. 이 보석 과정도 조금 좀 나중에 박헌영의 어떤 생명을 앗아가는 이제 하나의 큰 요인이 됩니다. 이후 이제 1928년에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로 다시 탈출하고 이후에 모스크바로 건너가서 국제 레닌 대학에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후에 이제 1929년 2월에 소련 공산당에 이제 입당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후에 상하이로 갔다가 상하이에 머물던 중에 이제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이제 일제의 대대적인 체포 이제 그것이 시작되죠. 여기에 또 체포돼서 투옥되고 1939년 9월에 가석방으로 출소하게 되는데 이후에는 은둔 생활을 하다가 1945년 해방과 함께 서울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유명한 이야기죠. 위조 집회 사건 등등으로 이제 더 이상 이제 남한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되죠. 이제 북한으로 월북을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조선 노동당의 이제 주요 멤버 부주석 등의 지위로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승승장구하다가 6.25가 터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이 마무리될 즈음인 휴전 직전에 이제 김일성에 의해서 미국 간첩이라고 체포되고 이런 재판, 형식적인 재판을 통해서 이제 간첩죄로 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20대 전후에 이제 막 미국 유학을 이제 희망했을 당시에 이제 아마 미국 선교사들하고 일정한 어떤 관계가 있었는데 그 미국 선교사들이 당시에 이제 미국 정부의 이제 정보원들이었고, 그러니까 스파이였고, 당시에 이제 박헌영은 이미 미국에 의해 포섭된 이제 그런 간첩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독립운동을 한다고 했지만 이제 그것은 전반적으로 다 미국과 일본의 공작에 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옥되고 수감되어도 곧바로 풀려나고 뭐 병보석으로 풀려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다. 당연히 어마어마한 고문에 의해서 이제 박헌영의 친복이었던 이강국과 함께 이런 내용들이 다 자백하는 것으로 되었고 이에 따라 이제 반역죄, 간첩죄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대학 들어가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된 후에 뭐 그렇다면 일제시대화와 해방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의 좌익들의 어떤 활동사를 이제 따져본다면 이제 박헌영과 박헌영의 그 일당들이 어떤 비중이 굉장히 뭐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뭐 그렇게 본다면 북한의 김일성 입장에 따르면 그 모든 것이 미국과 일본의 공작의 결과고 뭐 그러면은 우리나라 좌익 활동에 대해서 뭐 크게 뭐 얘기할 게 없는 것이 아니냐. 뭐 미국과 일본의 공작이었다. 한 줄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그 비주사파 좌파들은 뭐 박헌영 등의 어떤 좌익 활동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사파 쪽에서는 이제 거의 언급하지 않는 뭐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좌익 운동을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당시 들었었습니다. 제2차 연평해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영아, 소령 등 6분이 이제 전사를 하셨고, 당시에 김희환 부정장, 당시 이제 전투가 이제 벌어진 직후에 윤영아 이제 당시 함장은 이제 바로 전사했기 때문에 이제 부상을 입은 김희환 이제 당시 부정장에 의해서 이제 전투가 이제 지속되었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이제 중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이제 6월 29일 날 이제 이 일이 벌어졌는데, 뭐 그 전에 이제 97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면 저는 이제 그 당시에도 좀 의아했던 것이 아마 모두 젊은이들이고 통계적으로는 당시 젊은 세대들은 이제 당시 이회창 후보보다는 김대중 후보에 투표했을 가능성이 정말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김대중은 이들을 이렇게 철저히 외면할까?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김대중과 그 일당들은 이 돌아가신 분들에게 패전이라는 불명예까지 뒤집어 씌웠습니다. 뭐 그 이후에도 뭐 천안함 전사자들, 연평도 포격 사망자들 중에 상당수가 명백히 이제 호남 출신들이었는데요. 그래도
이 김대중 노무현 등 이 좌파 일당들은 이들의 희생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하고 이들을 모욕하는데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 제가 뭐 지역을 꼭 논하려는 게 아니라 이분 이제 가족분들이 다 호남 출신들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분이었으니 제가 볼 때 막 문재인을 투표했을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꽤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문재인은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어찌 됐건 그런 분이 뭐 어떤 정확한 경위가 지금도 이게 그 자진월북이라고 정부가 판단을 내린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그분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도 명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럼 최소한 정부가 이 돌아가신 분이 자진월북했다고 발표하고 결정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상식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어린 딸도, 그럼 도박빚이 얼마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어린 딸도 정말 내팽개친 천하의 폐륜을 만들고, 내지는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이분이 도대체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정신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이 돌아가신 이분은 당시 정부 발표에 따르면 폐륜이 아니면 정신병자라고 밖에는 결론이 안 내는 것이죠. 왜 이런 식으로 사태를 조작하고 이 돌아가신 분과 그 가족들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가했는가.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일성이라든가 스탈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지는 어떤 국가가 목표하는 어떤 그런 정책에 좀 강제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명분이라도 일부 인정될 수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행한 이런 것들은 도대체가 그걸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아무것도 아닌 보통 사람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보면서 이해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탈린과 김일성을 포함한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원래 이런 짓을 해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것에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기로 했고요. 문재인도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짓거리로는 공산주의자와 다를 바 없다. 그리고 특정 지역을 포함해서 이런 일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연평도 포격에서 돌아가신 그 해병대 병사와 이번에 서해 공무원 자직 월북했다고 조작된 서해 공무원 같은 경우에 다 호남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들은 외면한 채 과거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사람들도 문재인과 다를 게 없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키기 열을 오르고 있는 사람들도 전혀 이런 스탈린, 김일성과 도대체 다른 게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그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에도 정말 특히 아들과 딸의 아무것도 모르는 특히 딸애를 생각하니까 저도 참 울컥했었는데, 어쨌든 뒤늦게나마 너무 진상이 좀 밝혀지고 이런 사태를 만들어낸 작자들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수감되고 있는 상황이, 그래도 좀 돌아가신 그분과 그다음에 특히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위로가 되기를 바랄 마음이고, 다시는 앞으로 정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그 정치적 노름에 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하는 일들은 정말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썸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이의 그림 같아